스스로 핵심 정리, 국민국가의 형성 첫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제패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국경선이 되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 혼란스러워진 국경선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네,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라는 재상 주도로 빈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걸 빈 회의라고 그래요. 오스트리아의 수도였던 빈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래서 프랑스 혁명 직후,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 전쟁 전후, 전쟁 전후로 유럽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럽 질서는 나폴레옹 전쟁 전후 처리, 를 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 질서를 논의를 하는데, 그래서 빈 회의의 결과 성립된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빈 회의의 성격을 보면 유럽 각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정복은 당했었지만 자기네 나라들의 지배권은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은 거죠. 영토를 다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그래서 그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약간 복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통성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이전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 국가들이 신성동맹이랑 사국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프랑스 혁명으로 여기저기 퍼져 있던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사상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혁명을 겪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그 탄압을 한다고 해서 없애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이 유럽 곳곳에서 퍼져나가는데, 독일에 그 브루센샤프트라는 그 학생 조합 운동이 일어나고요. 독일에서는 학생 조합 아이고, 잠시만요. 학생 조합 운동, 이게 브루젠 샤프트에 라는 그 학생 조합이 운동을 한 그 자유주의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그 카르보나리단이라는 그 청년 단체예요. 그래서 청년 단체가 이제 개혁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스만에 대항해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독립을 해요. 그리스가 1829년에 독립운동 전개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유럽 지식인들이 지원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 자유주의 영향이 건너가서 그 볼리바르나 산 마르틴이라는 독립운동가들이 활약을 해서 각국이 독립을 합니다. 특히 영국이 도와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먼로 대통령이 먼로 선언을 하거든요. 먼로 선언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럽을 우리가 터치하지 않겠다. 미국, 아메리카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너네도 우리 터치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먼로 선언은 그 미국의 유럽에 대한 간섭하지 않겠다. 불간섭 원칙이거든요. 불간섭 원칙 하면서 그 아메리카도, 유럽도 아메리카에 불간섭해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먼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바로 참전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미국이 유럽의 일에 터치하지 않겠다. 유럽도 우리 터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전쟁에 그 참전을 늦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먼로 선언으로 인해서 아메리카 식민지 국가들이 유럽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 식민지 국가들 독립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체제라는 거는 저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항의 대표적인 혁명을 이제 프랑스에서
그 혁명의 나라였잖아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대혁명 이후에 그 또 두 차례에 걸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프랑스의 일단 7월 혁명을 먼저 볼 건데, 이 1830년에 일어난 혁명인데요. 이 그 7월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나폴레옹 이후에 이제 그 프랑스가 왕정 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봉 왕가를 다시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그 왕정이 다시 됐는데, 이 불봉 왕가가 빈체제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아까 정통성 원칙이라고 했는데, 복고주의라고 했잖아요. 보수 반동 정책.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빈체제가. 그래서 프랑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여기 보수 반동 정치를 부르봉 왕가가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절대왕정 하듯이 막 위에 해산시키고 언론의 자유 막 억압하고 왕권을 막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 프랑스 국민들은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이미 겪었어요. 왕이 마음대로 하면 끌어내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을 참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루이 16세의 동생이었어요. 루이 16세 동생인 샤를 10세가 왕이었는데 이 샤를 10세를 추방을 하고 이때 그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왕족이 있어요. 인기가 많았던 왕족이 오를레안 공작의 후손이었던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루이 필리프의 별명이 시민들이 만든 왕, 시민들한테 우호적인 왕에서 시민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왕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만들면서 헌법에 입각한 왕정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됐던 때의 왕정을 뭐라고 하냐면 7월 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혁명의 결과 보르봉 왕가에서 샤를 10세를 밀어내고 루이 필리프를 새로운 왕으로 만든 이 결과 7월 혁명의 결과는 7월 왕정이 수립되는 걸로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빈체제는 아직 유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848년에 프랑스가 이제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 계급이 많이 성장을 하는 그 상황에서 나중에 우리 산업혁명하면 얘기하겠지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생겨나면서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을 하는 그 와중에 이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 자체가 되게 보수화되기 시작을 해요. 시민의 왕이었던 이 왕정 자체가 제대로 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막 돌아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고 거기에 노동자의 권익을 막 생각하는 사상이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부자인 시민한테만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유한 시민들한테만 선거권을 주는. 근데 이 부유한 시민은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이 부유한 시민은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일부 소수인 그 부유한 시민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하니까 대다수의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나도 달라라는 선거권을 확대하라라는 요구를 하며 봉기를 하게 된 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2월 혁명에서는 7월 왕정을 붕괴시키고요. 대통령을 선출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국민공회 이후로 이제 두 번째 공화정이죠. 두 번째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공화정 수립이 됐을 때 나폴레옹의 조카죠.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요. 그래서 유럽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2월 혁명을 계기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2월 혁명을 기점으로 빈체제가 몰락됐다라고 봐요. 왜냐면 프랑스가 저렇게 왕을 또 끌어내렸네? 그러면 우리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겠네? 라는 게 유럽 각지에 퍼지게 되면서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보수 반동 체제를 이끌었던 메테르니가 실각하게 돼요.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빈체제가 붕괴가 되죠. 그렇게 프랑스가 이제 공화정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이 루이 나폴레옹이 삼촌 닮았나 봐.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권력 싹 다 잡아놓고 국민투표해서 그 재정을 시작해요. 자기도 황제 자리, 자기도 삼촌처럼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에 나폴레옹이 그 3세로 즉위하죠. 그게 이제 제2제정이에요. 두 번째 제정이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제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루이 나폴레옹이 2제정, 두 번째 제정했어요. 그래서 참 프로이센하고 전쟁해서 패배하지만 않았으면 계속 정권을 잡았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독재 정치하고 대외 팽창 정책하고 이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하긴 했어요. 거기에다가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패배자가 되니까 재정이 다시 또 이제 붕괴가 되겠죠? 붕괴가 돼서 패배된 후에 여기에 이제 제3공화정이 수립이 되는데 그 제3공화정이 수립되는 그 과정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프로이센에 항복한 정부에 저항하는 일부 파리 시민들이 그 자치정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파리 코민이에요. 파리 코민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가 어떻게 프로이센한테 항복 선언하고 막 그렇게 굴복을 해야 되냐. 싫다. 싸워야 된다. 정부는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들이 자치정부를 세운 게 파리 코민이에요. 네, 일종의 정부 저항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진압하면서 제3공화정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제3공화정 이후에 정치적 큰 변동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보시면 영국은 이제 종교적 차별을 철폐합니다. 명예혁명 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바로 그게 심사법이에요. 심사법이라는 거는 국교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는 거를 막는 법이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종교적 차별을 주는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심사법을 폐지했다라는 거는 국교도 아닌 사람도, 비국교도도 공무원 할 수 있다. 공직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가톨릭도 국교도 아니기 때문에 막 차별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톨릭한테 차별도 없애겠다 해서 가톨릭 해방법 같은 것도 제정을 해서 종교적 차별을 철폐하고요.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이제 도시가 집중이 되면서 선거구가 이제 제대로 잘못됐다라고 해서 선거구에 대한 개정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들이 많이 선거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선거권 개정을 했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노동자는 제외가 됐어요. 노동자가 제외가 되니까 노동자들이 자신들도 참정권 얻고 싶다,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인민헌장 발표하고 저항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참정권 운동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고요.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후에 제2차, 3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결국에 이제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영국 내에서 자유주의 경제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개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곡물법이 폐지됩니다. 곡물법이라는 거는 곡물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외국산 곡물에 관세를 엄청 높게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법률이었어요. 그런데 이 곡물법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노동자나 도시민들이 계속 비싼 값으로 곡물을 사야 되는 거죠. 외국에서 값싼 곡물을 들여오면
가격 경쟁 때문에 국내 가격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나 노민들, 그러니까 그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그 도시민들은 공물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물법을 폐지하게 돼서, 물론 이제 생산자인 지주나 농업 자본가는 손해를 보겠지만, 그 도시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였죠. 게다가 이제 항해법은 이제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 영국의 왕래하는 선박은 무조건 영국 선박이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이거에서는 이게 다 일종의 보호무역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가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간섭하는 거를 폐지하는,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그냥 약간 이렇게 공물법, 항해법 이렇게 폐지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계속 산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서 할 건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자유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그 데카프리스트 봉기가 일어납니다. 데카프리스트 봉기는, 이거는 그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식인들이 일으킨 자유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이 뭘 요구했느냐? 입헌군 주제를 요구합니다. 차르가 너무 절대적으로 권한을 갖는 게 싫다 이러면서 봉기를 하는데, 입헌군 주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 운동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있었고요.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남하 정책의 목적은 뭐예요? 부동항이죠, 부동항. 얼지 않은 항구가 러시아에 없기 때문에 산업화를 해서 막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뭐예요?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물류가 돌아야 되잖아요? 물류가 돌아야 되는데 물이 계속 얼어있는 항구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은 항구,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영토 확장을 추진을 합니다. 영토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무로 내려오다가 크림반도에서 오스만 제국하고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크림반도에서 오스만 제국하고 자꾸 부딪힐 때, 여기 이 오스만 제국을 누가 도와주냐면 영국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크림 전쟁에서 그래서 패배합니다. 패배해서 발트해 연안으로 진출하려는 게 실패해요. 좌절돼요. 어쨌든 그 발트해 진출. 여기 추가하면 흑해. 발트해는 저쪽인데 여기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흑해 진출이 실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 개혁으로 넘어가 보면, 그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보다 뒤처졌다, 아직도 농노제가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판단한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령을 내립니다. 이 농노 해방령이 1862년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유럽 대부분은 농노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시민이 있는데, 러시아가 되게 그 발전이 더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게 이 19세기까지 아직 농노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내정 개혁을 하지만 지식인들이 좀 반발해서 제대로 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런 농노들이 이제 농민이 되잖아요. 농민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의 브나로드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농민 계몽을 위해서 사회 변혁 운동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농민 계몽을 원하지 않았어요. 탄압했어요. 그리고 농민도 별 관심이 없었어. 그러면서 이때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고요. 자유주의 운동이 차르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등극한 차르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오히려 좀 퇴보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발전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나머지 수업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